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해부터 계속되는 고물가와 고금리 여파로 자영업자와 기업, 부동산과 금융 전 분야에서 위기 경고 등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에서는 미분양으로 불 꺼진 아파트들이 속출하고 있고 건설사 연쇄 무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MBN이 집중 취재했습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와 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으로 이루어진 오펙 플러스가 하루 116만 배럴 규모의 추가 감산을 기습적으로 예고했습니다. 국제 유가는 급등했고 이달 말 국내 유가 상승도 예상돼 소비가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강남 납치 살인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이모 씨가 일면식이 있던 피해 여성의 코인 회사에 투자했다가 8천만 원 가량의 손실을 봤다고 진술한 것으로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범죄에 가담한 20대 남성을 추가 입건하고 영장을 발부받아 코인 탈취 시도가 있었는지 피해 여성의 계좌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산불 대응 3단계가 발령된 충남 홍성과 대전 산불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산림당국은 오늘 주불 진화 목표를 세웠지만 강한 바람으로 불길이 다시 살아나면서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해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추념사를 읽었습니다. 야당은 대통령과 여당 주요 인사들의 추념식 불참을 비판했고 여당은 추모의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다고 강조했습니다. 1,019조 8천억 원, 자영업자들의 빚 액수입니다. 마이너스 65%, 오늘부터 발표되는 100개 상장기업의 1분기 영업이익 전망입니다. 7만 5,359호, 이건 전국 미분양 주택 규모고요. 3.4%, 이건 저축은행의 연체율입니다. 1998년 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보듯이 별일 없을 거야라는 안이한 생각은 큰 위기를 불러옵니다. 그래서 MBN은 하반기 경제 위기설을 집중 분석하고 그 대비책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 첫 순서로 미분양 보고서를 준비했습니다.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후 미분양이 빠르게 늘고 있는데 특히 대구는 한 달 만에 200% 넘게 급증했습니다. 배준우, 김경기 두 기자가 심각한 지방 미분양 실태를 연속으로 취재했습니다. 영남권 제1의 학군지 대구의 강남으로 불리는 수성구의 한 아파트. 공사를 마치고 지난 1월 입주가 시작됐지만 5가구 중 4가구가 빈집입니다.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수성구의 607세대로 꽤 큰 단지인데도 주변 아파트값이 급락하면서 준공 후에도 미분양 상태인 겁니다. 입지적인 조건, 학군이 좋잖아요. 비싸긴 비싸지만 충분히 만회할 수 있는 그런 가격이다 생각하고 분양을 받으신 분들 계셨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건설사는 결국 11억 원이 넘었던 분양가를 8억 원대로 낮췄지만 여전히 분양받겠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20% 조금 안 돼 분양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층 25%, 23% 이렇게 할인율이 적용됐어요. 10층 이상은 무조건 17.1%. 새로운 무덤이 된 대구광역시는 미분양 물량이 14,000가구에 달하고 준공 후 미분양도 한 달 만에 244% 급증했습니다. 파장은 대구를 넘어 주변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900세대가 넘는 이 아파트는 64세대 청약 모집에 신청자가 5명뿐이었습니다. 이렇게 대구발 미분양 후폭풍이 경산시 등 인근 지역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기준 전국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8,554채로 한 달 전보다 13% 넘게 늘며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개인 소득이 전국 최상위권을 달리는 인구 110만의 공업도시 울산광역시입니다. 이곳 역시 밀어내기 공급으로 미분양 주택이 1년 만에 10배 급증하면서 건설사들에겐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중도근무이자의 발코니 무료 확장은 기본, 계약금이 부족하면 대출도 알아봐주고 이자도 지원합니다. 계약과 동시에 축하금을 주는 곳도 있습니다. 동해선 덕하역 인근에 들어서는 이 아파트는 잔금을 치르는 대신 해지할 수 있는 혜택까지 줬습니다. 입주 시점에 계약자가 원하면 은행 금리보다 높은 연 5%를 이자로 붙여 계약금을 돌려주겠다는 겁니다. 건설회사의 고액주택이 필요하다고 판단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는 고객들한테 혜택을 줌으로써 미분양을 헤쳐나갈 수 있게. 하지만 주변 아파트값이 급락한 상황에서
자재비는 가파르게 뛰어 건설사들의 가격이나 노력만으론 한계가 있습니다. 양도세를 그러니까 이 특정 조건에 서 이루어진 이제 분양 물량, 미분양 물량, 공급 물량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해주거나 다 짓고도 안 팔리는 집이 늘어나면서 지방을 기반으로 한 중소 건설사들의 자금 압박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경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건설 현장도 속속 멈추고 있습니다. 시멘트가 모자라서입니다. 전국 주택건설 사업자의 60%가 작업을 멈추거나 지연되고 있는데 그 이유를, 그 내막을 최윤영 기자가 들여다봤습니다. 10층짜리 영화관이 들어설 서울 중구의 시네마테크 건설 현장. 내년 1월 준공이 목표인데 현장 철문에는 공사 중지라는 안내판이 붙어 있습니다. 레미콘이 없어서입니다. 최근 이렇게 레미콘이 없어서 공사가 중단되거나 지연된 현장은 150곳 중 90곳이 넘습니다. 특히 이렇게 중소형 건설 현장일수록 더 심각합니다. 원인은 레미콘의 원재료인 시멘트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레미콘 업체를 찾아가 봤습니다. 한창 레미콘을 싣고 나가야 할 평일 오후 2시지만 공장에 들어선 트럭은 그대로 주차장에 서 있습니다. 지지면 끝나요. 시멘트가 안 좋았고 토요일날이면 아예 안 들어오고 이제 얼마 좀 지나면 내일부터 또 이제 일이 또 안 돼요. 시멘트 업계는 광주 화정 아파트 붕괴 사고로 레미콘 품질 검사가 엄격해지면서 레미콘 업체들이 시멘트 함량을 더 높이고 봄철 건설 현장의 타설이 늘면서 물량이 부족해졌다고 말합니다. 콘크리트 품질이 과거보다는 고강도 위주로 변한 것 같아서 예상치 못했던 시멘트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합니다. 시멘트 파동으로 장마나 홍수 전 끝내야 하는 잠실 수중보, 보수, 보강 공사도 때맞춰 마치지 못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관급 공사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윤영입니다. 주요 산유국들이 기습 감산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에도 하루 200만 배럴의 원유 생산을 줄인다고 했었는데 당장 다음 달부터 또 하루 116만 배럴씩 줄이겠다는 겁니다. 미국의 요청을 무시하게 됐죠. 국제 유가 상승세가 지속된다면 국내 유가도 당연히 영향을 받게 됩니다. 고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와 이외 주요 산유국 협의체인 오펙 플러스 소속 국가들이 추가 감산을 결정했습니다. 미국의 증산 요구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국면에서 원유 가격 안정을 바랐던 시장의 기대와는 동떨어진 조치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라크, 아랍에미리트 등 7국가가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줄이는 양을 합치면 하루당 116만 배럴에 이릅니다. 지난해 10월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 단계적으로 하루 200만 배럴씩 줄이자는 합의와는 또 별개여서 공급 부족으로 국제 유가 상승폭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당장 싱가포르 시장에서 서부 텍사스유는 약 7% 급등하며 배럴당 $80를 넘겼고 배럴당 $10 더 오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You also have energy-intensive economies in Asia that are probably more dependent and sensitive to the price of oil. It will have ramifications out here. 국제 유가 상승세가 지속하면 우리나라엔 2-3주 정도 뒤에 영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유가가 상승한다 그러면 가뜩이나 국내 소비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더 물가 상승의 우려와 함께 고물가에 대한 부담으로 소비라든지 다른 산업 전체로 걸쳐서 추가적인 위축이 나타날 것으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유가 상승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해 경기 침체를 앞당길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강남 납치 살인 사건 수사 속보입니다. 당초 피해자는 우발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추정됐었지만 범인들은 여성을 납치하자마자 대청댐 쪽으로 끌고 가 살해한 만큼 계획 살인에도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또 붙잡힌 일당 3명 외에 차량을 사주겠다는 말에 범행에 가담했다가 중간에 빠진 공무 1명이 추가로 입건됐는데 살인 예비 혐의입니다. 경찰은 범행을 하면서 이들이 사용한 마취제의 출처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백계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남 납치 살인 사건 일당 3인조 외에 경찰이 1명을 추가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사건 예비 단계에 가담했다 이탈한 20대 피의자 A씨를 살인 예비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공범인 황모 씨, 연모 씨와 과거 함께 일하면서 알게 된 사이입니다. 경찰은 A씨가 지난 1월 황 씨로부터 피해자의 코인을 빼서 승용차 한 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고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를 미행, 감시하는 업무에 부담을 느끼고 지난달 중순쯤 이탈했다는 겁니다. 경찰은 납치를 사주한 것으로 지목된 피의자 이모 씨가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에 근무한 적이 있는데 해당 회사의 코인에 투자했다가 8천만 원가량을 손실봤다는 진술을 얻어냈습니다. 또 일당이 피해자를 위협하는 데 쓴 마취제의 출처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처방이 된다 하더라도 병원에서 사용하게 돼 있지 이게 그냥 들고 나와서 막 그렇게 쓸 수 없거든요. 주사를 집에 가서 맞으세요 그러면서 주질 않잖아요. 경찰은 이 씨가 간호사인 아내를 통해 마취제를 빼돌렸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이번엔 MBN 단독 보도 이어드립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납치된 피해자의 휴대전화가 납치 신고 뒤에도 2시간 넘게 켜져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이 4시간 만에 전국 수배령을 내렸으니 초동 대처가 아쉽죠. 또한 납치 당시 바로 뒤에 택시가 있었으니만큼 이 택시가 신고만 해줬어도 바로 차 번호를 알아냈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큽니다. 경찰은 피해자들이 피해 여성의 계좌 정보를 알아낸 뒤 코인 탈취를 시도했다는 진술에 따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피해 여성의 계좌 추적에도 나섰습니다. 김태형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살해 피해자인 40대 여성이 납치됐다는 신고가 경찰에 들어온 건 지난달 29일 밤 11시 46분. 납치 일당은 30일 0시 12분 서울 톨게이트를 통과했고 경찰은 1시쯤 서울 관내에 범행 차량의 수배 지령을 내립니다. 수배령이 떨어진 지 약 4시간이 지난 4시 57분에야 경찰 수배 차량 검색 시스템에 차량 번호가 등록됩니다. 피해자 휴대전화는 일당이 경기 용인을 지날 때쯤인 2시 35분에 꺼진 것으로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일당은 코인 계좌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도주 과정에서 용인에 들러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가방을 공범인 이 씨에게 넘겼습니다. 경찰은 이 씨의 코인 탈취 시도가 있었다는 진술에 따라 실제 코인을 이체했는지 피해자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초동 조치 미흡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경찰은 범행 차량 뒤에서 납치를 지켜본 택시기사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경찰서와 법원의 모습을 드러낸 피의자 3명은 왜 범행을 했느냐 하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납치를 한 황모 씨만 유가족에게 정말 죄송하다는 한마디를 남겼는데 법원은 이들 모두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홍주호 기자입니다. 포승줄로 묶인 피의자들이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기 위해 경찰서를 나섭니다. 납치 살해는 왜 하신 겁니까? 공모입도 있는 겁니까? 피해자나 유가족들에게 할 말 없습니까? 30분 정도 지나 도착한 법원에서도 이들은 범행 동기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를 지목하고 범행 도구를 지원한 핵심 피의자 이모 씨도 굳게 입을 다물었습니다. 금품 노렸으면서 왜 살해하셨습니까? 직접 피해자를 납치한 황모 씨만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정말 죄송합니다. 1시간가량 진행된 영장심사를 마친 법원은 강도살인과 사체 유기 혐의를 받는 3사람 모두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이번 강남 납치 살해 사건은 원한에 의한 것이다. 가상화폐, 금품을 노린 것이다. 말이 많습니다. 자세한 내용 사회부 민경현 기자와 더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앞서 공범이 1명 더 추가됐다고 전해드렸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파악된 일당이 총 4명인 겁니까? 네, 다시 한번 일당의 관계도를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요. 피해자와 안면이 있는 주범 이모 씨가 황모 씨와 연모 씨에게 범행을 제안했고요. 황 씨와 연 씨가 실제 납치와 살해, 시신 유기를 실행했습니다. 네. 새로 추가된 20대 남성은 직접 살해에 가담하진 않았고 범행 계획 단계에서 황 씨의 제안을 받아 피해자를 미행한 적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황 씨, 연 씨와는 과거 배달 대행 일을 하며 알게 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재 경찰은 이 남성을 살인 예비 혐의로 입건한 상태인데요. 물론 아직까지는 이 남성의 진술에 의존한 것이니 추가 조사가 필요한 대목입니다. 그럼 중간에 난 이 일을 도저히 못하겠어요. 그리고 그만두고 나와도 그래도 예비 혐의라니까 적용되는 겁니까? 근데 우리나라 형법을 보면요. 그 살인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인죄만큼은 아니지만 살인을 준비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처벌할 수 있는 거죠. 다만 사실상 살인을 방조한 것이 아니냐라는 점에 대해서는 살인을 직접적으로 목격하거나 살인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예견할 수 있었던 상황은 아니었다는 점에서 아직 적용은 이를 것 같다는 분석입니다. 네. 범행을 지시한 이 씨하고 피해자는 가상화폐 투자를 얽혀 있었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이번 사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요. 앞선 리포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씨가 피해자의 권유로 한 가상화폐에 투자했고 약 8천만 원 정도의 손실을 봤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씨와 피해자가 단순히 투자로만 얽힌 사이는 또 아닙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씨와 피해자 이 두 명은 가상화폐 관련 범죄로도 함께 수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지난 2021년 함께 투자한 가상화폐가 폭락하며 손실을 보자 또 다른 투자자를 찾아 가상화폐를 갈취하려 한 혐의였는데요. 이 사건으로 이 씨는 최근에 검찰에 송치가 됐지만 피해자는 혐의가 미미하다는 이유로 불송치됐다고 합니다. 아까 단독 보도로 전해드렸지만 경찰의 초등대위도 문제가 나옵니다. 상부로 보고도 늦게 됐다면서요. 근데 이제 목격자로부터 최초 경찰 신고가 들어간 시점이 밤 11시 46분이었는데요. 네. 경찰은 3분 뒤 최고 출동지령 코드 제로를 발령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사안이면 즉각 상부로 보고돼야 할 텐데 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이를 보고받은 건 7시간이 지난 다음 날 오전 6시 55분이었습니다. 직접적인 총책임자인 수석경찰서장이 이를 보고받은 건 그보다도 7분 늦은 오전 7시 2분이었거든요. 더 늦었어요. 네, 피해자의 시신이 유기된 것으로 추정되는 시점이 이미 1시간 전인 오전 6시였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착수가 늦거나 게을리한 것은 아니라면서도 앞으로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피해자를 그러니까 자정 좀 전에 납치를 해서 그리고 6시쯤 오전 6시쯤 대전에 유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서울에서 대전까지 사실 뭐 그 시간이면 한 2시간이면 가지 않습니까? 다른 곳에 들렸거나 뭐 다른 것을 했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이제 그 부분도 아직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인데요. 이들이 피해자를 납치한 건 말씀하신 대로 오후 11시 46분, 경부고속도로 서울 요금소를 빠져나간 건 26분 뒤인 다음 날 0시 12분입니다. 그 후엔 용인을 들렸고요. 네. 여기까지는 사실상 시간에 문제가 없는데 이들의 차량이 다시 CCTV에 포착된 건 오전 7시쯤 대전 유성아 씨였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새벽이면 2시간도 안 걸리는 거리인데 네. 이 7시간 동안 뭘 했는지 혹시 다른 곳을 방문하거나 또 다른 사람을 만난 건지 종합적인 수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물론 이 사이에 피해자를 살해하고 안매장했다는 점도 고려해야겠죠. 우선 경찰은 이들이 고속도로와 국도를 이용해 이동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예, 풀리지 않은 의문점이 계속해서 남는 거군요. 계속해서 취재 잘 부탁드립니다. 민경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어제 하루 서울과 경기, 충남 등 전국에서 34건의 크고 작은 산불이 났죠. 올 들어 하루 기준으로는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한 건데 하루 산불 34건은 역대 3위 기록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10건이 넘는 산불이 새로 발생했고 특히 산불이 크게 번진 전남 한평과 순천 또 경북 영주에서 소방당국이 총력 진화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 중 두 곳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먼저 하루가 꼬박 지난 지금까지도 진화되지 않고 있는 충남 홍성부터 가보겠습니다. 김영현 기자 전해주시죠. 네, 저는 충남 홍성 산불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날이 어두워지면서 곳곳에서 피어오르던 연기는 자취를 감췄지만 여전히 매캐한 냄새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충남 홍성군 서부면의 한 야산에서 불이 시작된 건 어제 오전 11시쯤입니다. 산림당국은 산불 3단계를 발령해 헬기 19대와 장비 150여 대, 인력 1,700여 명을 동원해 진화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73%까지 올라갔던 산불 진화율은 오후 6시 기준 60%로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강풍으로 불길이 확산하면서 화선의 길이가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불에 탄 산림은 1,131헥타르, 축구장 1,580여 개가 넘는 엄청난 면적입니다. 이번 산불로 홍성군 서부면에 있는 3개 학교가 오늘 하루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아직 인명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주택과 창고 등 시설물 60여 곳이 탔고 주민 23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이 불길이 죽어가다가도 거센 바람이 불면서 되살아나기를 반복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참, 불길이 대피소 인근까지 내려왔다던데 그럼 주민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전까지만 해도 주춤했던 불길이 초속 12m의 강한 강풍을 타고 살아나면서 민가에 비상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인근 대피 장소인 서부초등학교 방향으로 불이 번지면서 홍성군은 주민들을 갈산 중고등학교 대강당으로 다시 대피시키기도 했습니다. 산이 높지는 않지만 죽었던 불이 골바람을 타고 되살아나 사방으로 번지는 모습입니다. 바람이 이렇게 불고 해갖고 불이 왔다 갔다 하고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민가에 지금 불이 덮칠 상황이라서 주민들이 지금 전부 대피하고 있어요. 당국은 불길이 주변으로 번지지 않도록 하는데 집중하고 있는데요. 내일 밤부터 비 예보가 있긴 하지만 산림당국은 오늘 밤 사이 늦어도 내일 오전에 주불을 잡는다는 목표로 총력전을 펼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충남 홍성 산불 현장에서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충남 금산군과 대전 서구에서 발생한 산불도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만 하루가 지나도 진화가 마무리되지 않으면서 산림당국은 야간 진화 체제에 돌입했죠. 현장에 나가 있는 최지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장덕진 기자, 지금은 거긴 어디입니까? 네, 현장 통합지휘본부가 차려진 대전 기성중학교에 나와 있습니다. 충남 금산군과 대전 서구 경계 지역에서 발생한 화재는 31시간이 지나도록 아직 불길이 잡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오후 6시 기준 진화율은 79%입니다. 산불의 영향을 받은 면적은 475헥타르, 축구장 316개 면적에 이릅니다. 아직 불길이 살아있는 화선은 3.9km입니다. 산림당국은 오늘 하루 헬기 16대와 장비 130여 대, 인력 1,800여 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에 나섰습니다. 산불 발생 지역 인근에 있는 장애인 시설과 요양원 입소자 등 900여 명이 복지회관과 경로당 등으로 대피했다가 일부는 집으로 돌아가고 현재 600여 명이 머물고 있습니다. 강풍 때문에 진화율은 오전에 84%까지 올랐다가 오후에 79%로 다시 떨어졌습니다. 오전에는 순간 최대 풍속 초속 12m의 바람이 불었는데 오후에는 최대 15m로 더 세졌습니다. 화재 진화가 어려운 일은 어제도 그렇지만 오늘도 이제 강풍이 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불은 강풍으로 인해서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산림당국은 해가 지면서 야간 진화 체제에 돌입했는데요. 가용 자원을 최대한 투입해 불길을 잡는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대전 기성중학교에서 MBN 뉴스 장덕진입니다. 어제 서울 한복판에서 발생한 인왕산 화재는 하루를 꼴딱 새고 25시간 만에야 꺼졌습니다. 낙엽 사이사이에 숨어있는 잔불이 쉽게 꺼지지 않으면서 진화가 더디었는데 봄 기운이 가득했던 산은 축구장 21개 면적이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표선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까맣게 타버린 흙과 나무들. 봄 기운이 가득했던 산을 화마가 휩쓸었습니다. 어제 서울 종로구 인왕산에서 난 불은 오늘 오후 1시 반쯤 발생 25시간 만에 완전히 꺼졌습니다. 산림당국은 약 5시간 만에 큰 불길을 잡았지만 산세가 험해 밤새 잔불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화점이 낙엽 속에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 부분들을 일일이 갈풀이 등으로 끌어내면서 작업을 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불은 임야 약 15.2헥타르, 축구장 21개 면적을 집어삼켰습니다. 불은 완전히 꺼졌지만 산은 잿더미와 진흙으로 가득합니다. 등산로도 엉망이 되면서 서울시는 안전조치 이후에 등산 제한을 풀 계획입니다. 다행히 민가로 불이 번지지 않아 인명피해는 없었고 대피한 주민들도 모두 귀가했지만 서울 한복판에서 난 대형 산불에 주민들은 마음을 졸였습니다. 너무 불안했죠. 왜냐면 저희는 너무 산이랑 너무 근접해 있으니까 하루 종일 밤까지 계속됐으니까 또 대피 명령이 떨어질지 모르니까 가방은 계속 싸놓고 있었고. 소방당국은 재발 감시와 함께 화재 원인에 대해서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산불이 발생한 지역 주민들은 그야말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특히 홍성 산불 주변 주민들은 급하게 나오느라 웬만한 물건은커녕 당장 먹어야 하는 약봉지조차 챙겨 나오지 못했죠.
대전에선 산불로 장애인과 요양병원 시설에 있던 수백 명이 단체로 대피해야 했습니다. 다 몸이 불편한 분들이죠. 긴박했던 상황 장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산 곳곳에서 불이 타오릅니다. 강한 바람을 탄 불길이 민가로 향하자 주민들은 긴급 대피했습니다. 몸만 빠져나온 탓에 매일 먹어야 하는 약도 챙기지 못했습니다. 다리 아프고 허리 아프고 그거 먹고 혈압약 먹고 그러거든. 근데 하나도 못 갖고 왔어. 여기 언니들도 못 갖고 오고. 대피소로 피신했지만 집 걱정에 잠이 오질 않습니다. 전전긍긍하고 살아가는데 참 집까지 저렇게 됐으니까 참 편안하게 잠잘 그런 것도 안 되죠. 안 돼. 밤잠을 설친 주민들은 날이 밝자 마을로 향했습니다. 뼈대만 남은 집과 농기계만 덩그러니 놓여있는 모습에 망연자실합니다. 그나마 살아남은 닭과 염소들이 고맙고 작은 희망이 됩니다. 오늘 와보니까 짐승들까지 이렇게 다 살아있으니까 천만다행이고 이런 농기구가 이제 이양기 같은 게 전소돼가지고서 대전 산불은 주변에 장애인 시설과 요양병원이 많았습니다. 불이 시설 근처까지 밀려오자 장애인 등 900여 명이 불편한 몸을 이끌고 대피했습니다. 너무 딱딱하고 그리고 난방 자체가 지금 히터로만 내다 보니까 굉장히 건조해요. 그래서 기침을 많이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입소자를 모두 안전하게 대피시킨 뒤 관계자 한 명만 남아 시설을 지켰습니다. 소방관들이 안심을 많이 시켜주셨어요. 당시에? 네, 건물을 지키기 위해서 온 거고 그 부분들이 접근을 했을 때 진압을 하겠다고 이렇게. 아직도 600명이 넘는 장애인들은 대피소에서 불편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장진철입니다. 제주 4.3 사건은 북한 김일성의 지시로 촉발됐다고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의원이 주장한 뒤 야당은 물론 유족이 반발하는 등 사태가 잦아들질 않고 있죠. 마침 오늘 4월 3일을 맞아 윤석열 대통령이 무고한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아픔을 어루만지는 건 국가의 의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당선인 신분일 때는 직접 제주를 찾았지만 이번에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정부를 대표해 참석했습니다. 원주희 기자입니다. 지난해 당선인 신분으로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했던 윤석열 대통령. 4.3의 아픈 역사와 한 분 한 분의 무고한 희생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4.3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의 온전한 명예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올해는 직접 참석하는 대신 한덕수 국무총리를 정부 대표로 보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 총리가 대독한 추념사에서 무고한 4.3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는 일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4.3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생존 희생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잊지 않고 윤 대통령은 또 희생자와 유가족을 진정으로 예우하는 길은 제주가 더 큰 번영을 이루는 것이라며 관광, 콘텐츠 관련 정부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지난 2000년 4.3 특별법 제정 이후 노무현, 문재인 두 전 대통령만 임기 중 제주 추념식에 참석했습니다. 윤 대통령을 포함해 보수정당 출신 대통령은 추념식에 참석한 적이 없습니다. 대통령실은 희생된 도민의 명예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뜻은 변함이 없다며 올해 불참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원중입니다. 반면 야당은 직접 추모식에 참석하지 않은 윤 대통령을 비난했습니다. 내년에는 총선을 앞두고 표를 의식해 추모식에 얼굴을 비칠 것이라면서요. 국민의힘 지도부는 추모는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태린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제주 4.3 추념식에 총출동했습니다. 이 대표는 정부와 여당이 4.3 정신을 훼손하고 있다 비판하며 해결을 주장하던 윤석열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소환했습니다. 정부 여당의 극우적인 행태가 4.3 정신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4.3의 완전한 해결이라던 대통령의 약속은 부도났습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지도부의 대거 불참을 꼬집었습니다. 아마도 내년엔 총선을 목전에 두고 표를 의식해서 얼굴을 비출 겁니다. 이것이 제주 4.3을 대하는 윤석열 정권의 민낯입니다. 엑스포 실사단의 국회 방문으로 추념식에 불참한 국민의힘.
아침 회의에서 4.3 희생자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4.3 사건에 대한 그런 무고한 희생자에 대한 그런 추모의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습니다.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기 때문에 당의 지도부가 역할을 나누어서 각자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4.3 사건이 김일성의 지시에 의해 촉발됐다고 해 논란이 일었던 태용호 최고위원은 기존 주장을 고수했습니다. 저는 어떤 점에서 사과해야 되는지 아직까지 저는 납득이 되지 않고.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등 당 내부에선 지도부의 추념식 불참에 대한 지적들도 나왔습니다. MBN 뉴스 김태림입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외교안보 분야 첫날 대정부 질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을 두고 야당은 굴욕 외교라고, 여당은 한반도 경제 안보를 위한 결단이라고 반박했죠.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노웅래 의원의 기소가 91일 만에 이루어진 걸 두고도 설전이 오갔습니다. 민주당의 50억 클럽 특검 요구에 대해선 한동훈 장관, 특검은 다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이재명 대표 보호용이라 이거죠. 정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일 정상회담을 외교 참사로 규정했습니다. 우리가 반잔을 채우고 나머지는 채워줄 걸 기대한다는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호응 조치가 미흡하다는 걸 지적했습니다. 일본의 그 반잔도 안 된 그 물잔을 다 마셔버리고 역사 왜곡, 독도 영유권 주장, 오염수 배출, 흙탕물을 붓고 있습니다. 그 흙탕물 우리 마실 수 있습니까? 절대로 못 마십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이었다며 수출 규제 철폐와 지소미아 정상화 등 성과도 적지 않다고 맞받았습니다. 과거사 문제에 얽매여서 극도로 경색되었던 한일 관계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방문으로 훈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와 50억 클럽 쌍특검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사건 1심 판결에서 주가 조작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됐다고 판단했습니다. 50억 클럽, 김건희 주가 조작, 쌍특검 도입해야 합니다. 잘못 읽으신 것 같습니다. 답변하세요. 특검이라는 것이 어떤 다른 관계없는 다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식의 맞불놓기식으로 운용되면 국민들께서 이 제도를 신뢰하지 않을 것 같아요. 노웅래 의원의 체포안이 국회로 넘어온 뒤 91일 만에 노 의원이 기소된 걸 두고도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이재명 겨냥한 사전예행 연습용 국회 간부기로 활용된 한동훈 장관이 총괄지휘 위한 입법부 농락 사건이라고 저는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녹음까지 있는 뇌물 사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계속 연장으로 3.1절까지 껴가지고 방탄하신 거에 대한 반성을 하실 문제지. 내일 예정된 경제 분야를 주제로 한 대정부 질문에서도 여야의 강대강 대치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이르면 내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민주당은 농민들과 삭발식을 하며 양곡관리법 공포를 촉구, 필요하면 총리도 장관도 탄핵해도 되는 사안이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농민까지 동원해 자극적 선동으로 국민 감정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혁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쌀 생산이 수요에 비해 많거나 쌀값이 떨어졌을 때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지난달 23일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이르면 내일 윤석열 대통령의 첫 거부권 행사 법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2016년 박근혜 정부 이후 7년 만입니다. 양곡관리법 처리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삭발투쟁까지 감행하며 반발에 나섰습니다. 양곡관리법 즉각 공포라! 지난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통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걸 두고도 탄핵 사유라며 격앙된 반응을 내놨습니다. 이게 우리 이 대한민국 정부의 총리가 내는 담화인가 아니면 어디 동네 속된 말로 양아치가 발표하는 내용인가 심히 실망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양곡관리법에 대해 농촌을 망가뜨리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화살을 돌렸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이재명 대표 1호 민생법안이기 때문에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민주당의 목리에 불과합니다.
양곡법을 두고 여야가 벼랑 끝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민주당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대통령실을 항의 방문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정치권 뒷이야기 들어보는 정치 톡톡 시간입니다. 정치부 신재우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앞서 윤 대통령이 제주 4.3 추념식은 불참했다 얘기를 전해드렸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은 여기 갔다고요? 네, 문 전 대통령은 방문객이 적은 추념식이 끝난 뒤에 제주 4.3 평화공원을 찾아 헌화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4.3 사건의 완전한 치유가 통합에 이르는 길이라며 여전히 이를 모독하는 행위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여전히 4.3을 모독하는 그런 행위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매우 개탄스럽게 생각하고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앞선 리포트서도 나왔지만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4.3 사건은 김 씨가 의해 장행된 만행이라고 밝힌 것에 대한 우려로 풀이됩니다. 이 4.3 사건뿐만 아니라 그 일본 외교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비판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민주당 일본 가는 건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TF 의원단이 오는 6일부터 2박 3일간 일본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한일위원연맹 소속 의원들을 비롯해 후쿠시마 시의원, 주민들과의 면담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출국 전날엔 주한 일본 대사관 항의 방문도 준비 중입니다. 근데 민주당이 이런 의도로 가는 거를 일본도 알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맞이해 줄까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일단 주한 일본 대사관 항의 방문과 일본에서 원전수 방류를 반대하는 시민단체를 만나는 일은 어느 정도 조율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후쿠시마 시의원이나 도쿄전력 관계자들 면담 등은 이에 당사자의 입장이 워낙 첨예한 만큼 성사가 불확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은 만남이 불발되면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우리 국민이 우려하고 분노하고 있다는 메시지만 전달해도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전에 들르는 건 안 된다고, 허용이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경을 나선 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아무래도 한일 정상회담 이후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이 지지부진한 상황을 최대한 공략해보자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네. 오늘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오르긴 했지만 국정수행 능력 부정평가는 4주 연속 상승해 61.7%로 나타났습니다. 예. 국민의힘 지지율도 전당대회 컨벤션 효과를 받지 못하고 같은 조사 기준으로 민주당 지지율과 10%포인트 차로 벌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괴담을 유포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민생특위를 발족하며 국면 전환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하락해서일까요? 그 안에서 내부 싸움도 참 잦아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김기현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이 설전을 벌였습니다. 네네. 홍 시장은 SNS를 통해 당 지지율 하락을 언급하며 지도부가 줏대 없는 행동을 계속한다면 총선을 앞두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가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냐고 직격했습니다. 이후 홍 시장은 비대위를 언급한 문장을 지우긴 했지만 김 대표는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공천권을 가지고서 제3자가 왈가왈 일도 아니지만 또 이 지방자치 행정을 맡은 사람은 그 일에 더 전념하시면 좋겠습니다. 김 대표의 발언이 나오자 다시 홍 시장은 당대표를 2번이나 지내고 없어질 당을 일으켜 세운 유일한 현역 상임고문이라며 중앙정치에 개입할 책무가 있다고 맞받아쳤습니다. 이 일이 그냥 끝날 것 같지 않군요. 또 내일도 두고 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재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어린이 공원에서 놀고 있는 9살 여자아이에게 인형을 주겠다며 유인해 집에 데려간 4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처음에는 아이의 삼촌이라고 했다가 아이가 다니는 학교나 가족관계를 모르자 인형을 주려고 했을 뿐이라고 했다는데 체포될 땐 무릎을 꿇고 빌었다고 합니다. 정치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택가 골목길에 빨간 모자를 쓴 남성이 앞장서고 뒤에 분홍색 옷을 입은 여자아이가 따라갑니다. 술에 취한 남성은 제대로 걷지도 못합니다. 수상한 낌새를 느낀 한 남성이 공원에서 따라와 여자아이를 부릅니다. 하지만 잠시 놓친 사이 아이는 이미 손에 인형 2개를 들고 나타납니다. 남성의 집에 함께 갔다가 나온 겁니다. 미성년자를 보호자 동의 없이 어딘가로 데려가기만 해도 유인죄가 성립합니다. 신고를 하려 하자 제지하는 바람에 몸싸움까지 벌어집니다. 결국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40대 이모 씨를 체포하자 무릎을 꿇고 빕니다. 데리고 가려고 그랬는데 이 남자분이 뭐 말리셨는가? 한참 싸우더라고요, 앞에서.
이 씨는 인형을 주겠다며 9살 난 여자아이에게 적분해 500m가량 떨어진 집까지 데려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이를 유인했던 장소는 주택가로 둘러싸인 어린이 공원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이 씨는 누가 물어보면 삼촌이라고 말하라고 꼬드겼다는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아동대상범죄나 성범죄 전력은 없었지만 다른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붙잡힌 이 씨는 단순히 인형을 주려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집은 억울하다간데 그걸 억울하다고 누가 믿어 죽었어. 경찰은 해바라기 센터에 아이를 맡겨 안정시키는 한편 이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정춘우입니다. 사건, 사고와 사회 이슈를 다루는 사회기자임 정태웅. 한범수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반짝 감속 꼼짝마. 어떤 얘기가 나오나요? 이 고속도로 달릴 때 제한 속도 잘 안 지키는 경우 사실 많잖아요. 그렇죠. 단속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빠르게 줄이고 그러죠. 맞습니다. 오늘부터 과속 단속 장비를 단 고속도로 순찰차들이 전국에서 운영이 됩니다. 앞 차량이 속도를 위반하면 순찰차 내부에 알림음이 울리면서 화면에 저런 식으로 차량 후면부와 번호판이 함께 찍히는 거죠. 한마디로 움직이는 단속 카메라가 생긴 거네요. 네, 저희 기자가 주말에 동행해 봤는데 과속 차량을 실제로 손쉽게 잡을 수 있더라고요. 방금 소나타 차량은 제한속도 123km를 초과하셨습니다. 144나 찍혔었고요. 지금 보시는 차량 같은 경우는 제한속도를 25km 초과한 차량인데요. 경찰은 지난 한 해 동안 일반 차량으로 둔갑한 암행 차량을 통해서 순찰을 미리 해본 결과 약 15만 건을 단속했고 교통사고 사망자도 급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제 순찰차를 본격적으로 확대 시행하게 된 거죠. 궁금한 게 야간 시간대나 터널 안처럼 어두울 때도 단속이 되나요? 이게 원래는 잘 안 됐었는데 이제 개선된 장비로 그런 부분도 문제가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빨간 불빛이 나오는 게 투광기라고 하는데요. 빛이 없는 구간은 물론 야간 시간대에도 투광기에서 빛을 터뜨려서 번호판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는 24시간 어느 시간 내에도 항상 단속될 수 있다는 그런 경각심을 유발시켜서 예방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 뒷번호 촬영할 수 있는 후면 단속 카메라가 이번 달부터 운영된다고 하는데요. 단속 장비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빨리 가려다가 순찰차에 찍히지 마시고 적정 속도로 다니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바로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경찰에 때렸는데 위자료를 받았다 이거잖아요, 지금. 황당한데 누구 얘기예요? 여기 참석한 사람이거든요. 네. 보시죠. 어떤 시위인지 아시겠죠? 너무 익숙하네요. 광화문 태극기 집회. 예. 네, 지난 2021년 광복절 전날에도 있었습니다. 정광훈 목사가 이끄는 자유통일당이 주최했고요. 사연의 주인공 박모 씨도 참석했습니다. 박모 씨가 경찰을 폭행했다는 말 같은데 어쩌다 그런 거예요? 당시 경찰이 시위가 과격해지거나 집회 때문에 코로나 확산할까 봐 버스로 차벽을 만들고 그랬거든요. 네. 그런데 박 씨는 여기에 반발심을 느꼈나 봅니다. 안쪽으로 들어가서 경찰관을 때리고 철제 펜스로 위협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저 정도면 당연히 체포됐을 거고요.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그런데 의외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지난해 말 박 씨는 형사법원에서 무죄 판결 받았고요. 민사법원에서도 700만 원 손해배상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 때려놓고 무죄에다가 위자료까지 지금 받은 거잖아요. 의외의 판결 같은데 이게 판결 근거가 뭐예요? 당시 경찰이 너무 넓은 구역을 집회 금지 구역으로 설정했고 그곳으로 통행하지 못하도록 막을 법률상 근거가 부족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박 씨를 3일간 구금까지 한 건 불법이었다는 거죠. 재판부는 경찰의 위법한 직무집행이 없었다면 폭행도 없었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집회 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한 판결 아닐까 싶긴 한데 한편으로는 과격한 시위도 괜찮다 이런 메시지를 준 건 아닌지 우려도 됩니다. 네. 마지막까지 보겠습니다. 주차장이 인구를 늘린다는 말은 제가 연관성을 잘 모르겠는데 무슨 말이죠? 인천 동구청이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소멸 대응 기금까지 끌어다 쓰겠다고 합니다. 잠깐만, 지방소멸 대응 기금이면 이게 어떤 기금인지 일단 설명해 주세요. 한마디로
지방 소멸 막으려고 지역 인구 늘리려고 만든 정부 기금입니다. 인구 감소 지역에 10년간 10조 원 정도 지자체에 내려줄 예정이라고 하죠. 그럼 1년마다 한 1조 원인데 적은 금액은 아닌데 인천동구청이 이걸 주차장 만드는 데 쓴다는 거잖아요. 원래 목적이랑 좀 벗어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송현 근린공원에 공영 주차장 만들려고 하는데 전체 사업비 중 20억 원을 지방소멸 대응 기금으로 충당한다고 합니다. 단순히 주차장이 아니라 문화 인프라를 이용하기 위한 기반 시설이어서 그렇게 접근을 했던 사항이고요. 그런데 기금을 엉뚱한 데 쓰는 지자체가 한두 군데가 아니었습니다. 또 어디가 그러죠? 전북 부안군은 격포항 회센터 공중화장실에 쓰려고 하고요. 충남 보령시는 반려동물 위탁 관련 시설을 건립하는 데 사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밖에도 야경 랜드마크나 실내 서핑, 모노레일 등에 투자하겠다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지자체가 사실 이런 사업 추진하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잖아요. 근데 이 기금이 원래 일자리나 출생률 높이라고 만든 건데 이 생각하면 좀 애매해요. 네, 당장 눈에 보이는 돈이라고 마구 써버리면 어느 순간 기금이 확 사라지지 않을까요?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게 무엇인지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맞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기자 M이었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의 가뭄 위기가 너무 심각하죠.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전남 순천에 있는 주암댐을 중심으로 용수를 주고받는 것부터 문재인 정부 때 해체하기로 한 4대강 보를 재활용하는 방안도 나왔습니다. 다시 이 보를 활용해 물을 모으자 이겁니다.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를 포함한 전남 태반이 가뭄 경계 단계를 뜻하는 흑빛으로 덮여 있습니다. 섬진강에는 예년에 비해 74%에 불과한 비가 내렸고 주암댐 수위는 평년의 절반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암댐에서 물을 충분히 끌어다 쓰지 못하면 광주와 전남 11개 시군에서 제한급수가 불가피합니다. 환경부는 주암댐을 중심으로 필요한 물을 주고받는 형태로 공급망을 짰습니다. 영산강, 섬진강 위역의 댐별로 과거에 발생했던 가장 큰 가뭄이 동시에 발생한다고 가정 시 생공용수 부족분 하루 45만 톤을 확보하기 위한 우선 주암댐에서 광주 등 6개 시군에 보내는 물 일부를 장흥댐에서 조달합니다. 그 덕분에 남은 물은 보조댐을 거쳐 여수산단과 광양산단으로 공급해 수어댐의 물이 부족한 상황에도 대비하겠다는 구상입니다. 특히 환경부는 4대강 본류의 16개 보를 재활용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이번에 가뭄을 계기로 해서 보의 필요성이 더 커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 대책은 보의 처리 방안과 별개로 진행이 되는 거고요. 가뭄 피해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내일부터 목요일까지 전국적으로 봄비가 내립니다. 수요일 아침부터 밤까지 강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이는데 제주도와 남해안, 지리산 부근에는 시간당 20에서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커피 한 잔을 만들 때 원두는 0.2%만 사용되고 99.8%는 버려진다는 걸 아십니까? 한 모금 휴식을 위해 버려지는 비율이 너무 많죠. 1년에 버려지는 커피 찌꺼기만 15만 톤에 달하는데 이걸로 테이블과 전등갓, 또 화분, 쟁반을 만들면 어떨까요? 오태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여느 카페와 다를 바 없지만 다른 점이 숨어 있습니다. 테이블과 전등갓, 화분, 쟁반 등에 모두 커피 찌꺼기가 들어 있습니다. 원래 있던 자재 같았는데 되게 신기하고 여기 화분도 커피박으로 만들었다고 해서 이것도 좀 신기했던 것 같아요. 이 카페에 들어간 재활용 제품은 모두 커피 3,700잔 분량, 대략 56kg의 커피 찌꺼기가 투입되었습니다. 어떻게 새 제품으로 변신하는 걸까? 커피 찌꺼기와 플라스틱 원료가 섞여 제품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알갱이들로 플라스틱 제품을 만드는데요. 커피박이 20%가 함유돼 있어서 원료를 그만큼 절감시켜주고 있습니다. 단가는 일반 플라스틱보다 가격대가 있는 게 맞습니다. 더 많은 곳에서 사용해주고 더 많이 생산되게 된다면 그 대량 생산화 공정을 거쳐서 더 가격이 감축될 수 있지 않을까. 커피 찌꺼기로 퇴비나 가축의 사료도 만듭니다. 맥도날드는 커피 찌꺼기가 들어간 사료를 만들어 목장으로 보내고 여기서 짠 우유와 아이스크림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간 15만 톤 커피 찌꺼기에 비해 재활용 비율은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MBN 뉴스 오태윤입니다. 러시아 도심에 있는 카페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지하는 유명 군사 블로거가 팬들과 만남을 갖고 있었는데 여기서 폭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팬이라며 한 여성이 준 헬멧을 쓴 모양의 인형, 이 석고상 안에 폭탄이 들어있었던 겁니다. 장동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건물 안에서 화염이 뿜어져 나오고 유리창이 산산조각 납니다. 놀란 사람들은 황급히 밖으로 뛰쳐나옵니다. 러시아 제2의 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의 한 카페에서 현지 시간 2일 오후 발생한 폭발로 현재까지 1명이 숨지고 30여 명이 다쳤습니다. 사망자는 50만 명 넘는 독자를 보유한 러시아의 유명 군사 블로거 40세인 블라드렌 타타르스키로 알려졌는데 평소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지해왔습니다. Всех победим, всех убьем, всех кого надо ограбим. Все будет как мы любим. 현지 매체들은 이날 해당 블로거가 카페에서 독자들을 만나고 있었고 한 여성이 그에게 석고상을 선물했다며 석고상 안에 강력 폭약인 TNT가 들어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용의자로 추정되는 여성이 상자를 들고 카페로 들어가는 모습과 블로거가 상자에서 석고상을 꺼내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의 인테르팍스 통신은 용의자인 26세 다리아 트레포바가 폭발물을 터뜨린 혐의로 체포됐고 트레포바가 과거 반전 집회에 참여해 구금된 전력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MBN 뉴스 장동건입니다. 2년 전 영국 월트셔의 연못에서 블랙 스완, 검은 백조가 나타났습니다. 부리에서 발끝까지 온통 새까맸는데 곧 반전이 일어났죠. 구조대가 깃털을 물로 씻었더니 검은색이 빠지고 흰색이 나타난 겁니다. 털을 물들인 건 프린트기에 쓰이는 검은색 토너로 추정이 됐습니다. 흔히 백조, 고니하면 하얀 새를 의미하죠. 때문에 블랙스완은 절대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라는 뜻으로도 쓰이는데 도저히 믿기지 않는 이 비상식의 블랙스완이 자주 출현하는 곳이 바로 공직사회입니다. 전남도청 서무 담당인 A씨는 공용 물품 구매 과정에 개인 물품을 슬쩍 얻는 수법으로 50만 원가량을, 공군 공무원인 B씨는 PC 납품업체와 짜고 영수증과 공문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예산 100만 원을 착복한 게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도 고위 공무원의 인척인 것으로 알려진 A씨는 징계에 해당하지도 않는 훈계만 받고 육아휴직 1년에 들어갔습니다. 반면 전남도는 B씨에 대해서는 일벌 100개를 외치며 공군의 중징계와 함께 고발을 요구했습니다. 이중다차 때 맞죠? 문제는 또 있습니다. 전남도청 일부 공무원들은 사무관리비로 스마트워치나 명품 넥타이, 건강보조식품 등도 구입한 것으로, 또 청산의 매점을 통해 공용 물품을 구입할 때 공무원 노조가 인터넷 구매 수수료 19%를 받아 통행세를 낸다는 논란까지 일고 있습니다. 굳이 안 내도 되는 돈을 내는 거니까요. 서무 담당이 100만 원을 주고 인터넷으로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상품이 매점을 통하면 119만 원으로 가격이 오르는 건데 이게 다 누구 주문에서 나오는 돈인지 아시죠? 다산 정약용은 저서 목민심서에서 부패에 찌든 탐관오리를 자벌레라고 했습니다. 먹을 게 보이면 기어가고 겁을 주면 움츠리는 비겁하고 이중적인 모습 때문입니다. 전남도 사무관리비는 팀장, 과장의 결재를 거쳐야 합니다. 그럼 이번 횡령 배임 사건은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 또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덮겠죠. 올해 전남도 사무관리비는 무려 769억 원에 달합니다. 김주아의 그런데 오늘은 모를 줄 알았나? 맞습니다. 지난해 발롱도르 수상자인 레알 마드리드의 벤제마가 바야돌리드전에서 7분 만에 해트트릭을 기록했습니다. 전반 29분 머리로 첫 골을 넣더니 두 번째에는 오른발 강슛으로 마무리했고 마지막으로 전반 36분 환상적인 오버헤드킥을 성공시켰습니다. 벤제마의 활약 덕분에 레알 마드리드는 바야돌리드를 상대로 6대0 대승을 거뒀습니다.
전국이 온통 분홍빛으로 화려하게 물들었습니다. 지난주 여의도 윤중로의 모습인데요. 올해 서울의 벚꽃은 고온 현상으로 예년보다 일찍 피어났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이 벚꽃도 오늘이 막바지였습니다. 내일부터는 전국에 차차 봄비가 내릴 텐데요. 내일 오후 제주를 시작으로 밤이 되면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이번 비는 목요일까지 이어질 텐데요. 봄비치고 양이 상당하겠습니다. 제주 산지에 200mm 이상,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 120mm 이상,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중부 내륙 곳곳으로 20에서 60mm가 예상됩니다.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산불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만 하더라도 20건이 넘는 산불이 발생했는데요. 곳곳으로는 건조특보가 계속되고 있고 전국적으로 바람도 강하게 부는 만큼 작은 불씨도 세심하게 살피셔야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전국이 흐려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보시면 낮 동안 서울과 춘천이 22도 등으로 중부지방은 오늘보다 3, 4도가량 낮겠고요. 남부지방은 광주가 21도, 창원 19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이번 비는 목요일 오후부터 차차 그치겠고요. 낮 동안 15도 안팎을 맴돌면서 고온 현상도 한풀 꺾이겠습니다. 내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